세계적인 명성의 영국인 역사학자인 헨리 윌리엄스. 올해 65세의 이 역사학자는 갑자기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래전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은 세계가 인정해야 하는 숨겨진 영웅이자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영국을 대표했던 세계적 역사학자인 그는 자국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했다는 소식이죠. 자국도 아닌데 이 땅에 뿌리까지 내려 자신의 손녀에게까지 한국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전도사로 만들기까지 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 역사학자 겸 작가인 65세 헨리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왔죠. 특히 대한민국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준 나라로 25년 전 이곳에 정착한 이후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탐구하며 현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소중한 가족을 이루었고 수많은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귀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현대사를 연구하며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해왔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유일한 나라로 그 역사적 여정을 깊이 탐구하는 것은 제게 크나큰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의 외모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은 어느덧 한국인의 정서를 많이 닮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랜 세월 한국에서 생활하며 이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나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영국인 역사학자로 통하던 제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영상의 출처는 오래전에 제가 출연했던 BBC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특유의 유려한 어조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경제 발전을 비교하며 대한민국의 성취를 아주 강조하고 있었죠. 그 당시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적 성장과 경제적 기적을 상세히 분석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해야 할 숨겨진 영웅의 나라입니다. 저는 짧고 굵게 대한민국을 표현하며 단언했고 제 발언은 한국인의 저력과 위상을 재조명하는 강렬한 메시지로 남았어요. 이 오래된 영상이 한국 온라인에서 우연히 다시 회자되자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저 영국 학자는 대체 누구야? 영국 학자인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한국인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잖아? 궁금증이 폭발한 누리꾼들은 제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갑작스럽게 옛날 영상으로 주목을 받으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높이 평가했을 뿐이었죠. 1998년 겨울 어느 날 영국인 역사학자로 살던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아시아 경제 발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였죠. 일본과 중국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 저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한국의 경제사와 현대사를 탐구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러나 막상 도착해보니 한국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당시 한국은 IMF 외환 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직자가 속출하고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가운데 거리에는 불안과 좌절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작은 나라가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저는 한국인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건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한 나라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귀한 금을 내놓는다고? 이게 가능해? 그때까지 세계사를 연구하며 수많은 경제 위기를 살펴봤지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었어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심지어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까지 기꺼이 내놓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국가적 결속력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때 확신을 했죠. 한국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한국을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아. 아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단순한 연구 방문객에서 저는 한국을 집이라 부를 결심을 한 영국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며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연구하기로 결심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익히며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사랑하는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정말 지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한국사 연구자였고 저희 두 사람은 역사적 관심사를 공유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남들처럼 똑같이 열렬히 사랑했고 그 결실을 맺고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우려 반, 응원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존재셨어요.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장모님은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셨죠. 강인한 생활력과 가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셨던 장모님은 귀한 딸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니, 저 사람은 김치도 못 먹을 거고 밥상머리 예절도 다를 거고 제사나 명절 같은 건 알기나 하겠어? 설마 우리 딸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시작된 장모님의 걱정을 전해 들으며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장모님께 정중하게 보이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어요. 아주 깔끔한 영국 신사 스타일로 한껏 차려입고 장모님께 드릴 선물까지 한아름 사들고 갔죠. 문이 열리기 전까지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는 걸 애써 감추며 최대한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장모님은 너무 강렬한 인상을 풍기셨고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내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젓가락질은 제대로 할 줄은 아나?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한국에서 살 거야? 영국에서 살 거야?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겁니다. 이제는 제 삶의 터전이니까요.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장모님의 표정은 풀리는 듯 했죠. 이후에도 곁을 내주지 않던 장모님과 도대체 어떻게 친해질까 고민하던 찰나 김장하시던 날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앞치마를 입고 장갑을 끼고 열심히 배추에 양념을 묻히고 쭉 찢어 먹으며 말했죠. 세상에 여태껏 제가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정말. 제 말에 장모님은 비로소 제게 환한 웃음을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사위 될 자격은 있네. 김치 한 통 줄 테니 가져가 먹어. 그렇게 어렵사리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었죠. 가정의 평화는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홀로 오랜 연구를 하던 것이 있었는데 한국의 높은 IQ와 교육 성취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이 드디어 내려졌죠. 저는 전 세계의 교육 제도와 문해율을 비교하며 한국이 문맹률을 거의 완전히 해소한 유일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문맹률을 극적으로 낮춘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몇 세대에 걸쳐 서서히 교육을 확대해 나갔죠. 그러나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률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저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문해율이 낮았던 점을 지적하며 전 국민이 단기간에 한글을 배우고 문맹에서 탈출한 과정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나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이 역사적 성취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이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이죠. 한국이 빠르게 문맹을 해소하고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글 덕분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저는 연구로만 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체감했죠. 한국에 정착한 초기, 저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꽤 언어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수업 첫날 저는 한국인들의 학습 태도에 압도당했죠. 수업에 온 한국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꼼꼼하게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문장 구조를 연구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때 한국인들의 학습 방식이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어요. 유럽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도서관이 한산해지지만 한국에서는 그 시간이 되면 오히려 도서관이 꽉 차 있었죠. 지식에 대한 열정, 성실한 태도, 끝없는 노력, 이것이 바로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선생님이 숙제로 신문 기사를 읽고 요약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번역하며 한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 갔죠. 그런데 한국인 학생들은 완벽한 리포트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전부 논리적으로 정리된 자료였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들의 성실성이 IQ 수치만큼이나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직접 경험하며 느꼈던 한국 학습에 대한 놀라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열과 한글의 우수성은 제 손녀딸 네르밀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르밀리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와 언어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네르밀리에게 저는 한글을 가르쳤고 네르밀리는 아주 빠르게 습득했죠. 어느 날 네르밀리는 학교에서 열린 각국의 언어 소개 프로젝트에서 한국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소개했지만 한국어를 주제로 삼은 학생은 네르밀리가 유일했죠. 발표 당시 네르밀리는 칠판에 한글을 적으며 말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글자의 모양도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요. 네르밀리의 발표 끝에 교실 안은 술렁였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네르밀리의 설명에 놀랐다고 했죠. 정말 이게 그렇게 간단한 원리였어? 그럼 한글을 배우면 한국어를 금방 할 수 있겠네?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네르밀리는 신이나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을 배우면 누구든지 짧은 시간 안에 읽고 쓸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몇몇 친구들은 직접 한글을 배워보겠다고 했고 네르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흐뭇했다고 했죠. 이때도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와 지식의 문을 여는 도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며 정착한 큰 이유는 너무 많지만 단순히 한국의 역사와 교육열을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특히나 IT 기술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죠. 제가 한국에 처음 정착한 199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한국은 단순한 산업국가에서 디지털 초강대국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누구보다도 앞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얼리어답터 문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체감한 것은 2000년대 초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웹사이트가 한순간에 뜨는 걸 보고 제 노트북이 오류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원래 이렇게 빨랐던 겁니다. 저는 영국에서 사용하던 인터넷과 비교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죠. 영국에서는 웹페이지 하나 로딩하는데 몇 초가 걸리곤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클릭하는 순간 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즉각적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인터넷 환경이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카페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공원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인터넷이 자유롭게 연결됐죠. 이런 IT 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어 저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죠.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다음날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였죠. 특히 한국의 스마트폰 혁명을 주도한 삼성의 기술력은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로 여겨졌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를 뒤집어 버렸어요. 디자인, 성능, 배터리 수명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몇몇 친구들이 아직도 버튼식 폰인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조차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죠.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저는 한국의 IT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하면서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손녀딸 네르밀리는 한국에서 살다가 영국 학교로 돌아갔는데 영국에서의 생활은 네르밀리에게 너무 큰 의외의 문화 충격을 안겨줬죠. 할아버지, 학교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게다가 친구들 스마트폰이 모두 다 이상해요. 네르밀리는 영국 친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고 깜짝 놀랐죠. 대다수가 구형 아이폰이나 성능이 낮은 중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각국의 기술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죠. 친구들이 미국, 독일, 일본의 기술을 소개하는 동안 네르밀리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네르밀리는 한국의 스마트폰 혁명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세계 최고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최신 모델이고 삼성이 만든 거죠.
이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S펜을 보세요. 손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 촬영도 가능해요. 이내 교시라는 술렁였고 모두 네르밀리의 스마트폰을 만져보려 난리였다고 합니다. 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데 카메라도 엄청 선명하게 보여. 이게 삼성이구나. 그런 친구들을 보며 네르밀리는 이어서 말했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이 자랑하는 건 스마트폰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평균 인터넷 속도가 영국의 몇 배에 달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집에서뿐 아니라 카페, 공원, 지하철 어디서든 초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영국처럼 와이파이가 느려서 영상이 끊기는 일은 아예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 영국에 오니 실제로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거든요. 네르밀리는 본인이 느낀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이어 네르밀리는 그간 제게 들은 말로 그 발표를 아주 당차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반도체 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를 넘어 이제는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고 따라가야 할 차례가 아닐까요? 네르밀리의 발표 끝에 시끄러웠던 교실안은 숙연해졌고 저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저는 이런 제 손녀를 보면서 제가 더 역사 공부를 옳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손녀는 제 거울같이 자라고 있었으니 말이죠. 저 역시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연구해왔고 제가 한국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는 명확하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진 나라지만 그들의 역사 기록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교과서는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심지어 한국을 자발적으로 일본에 합병된 국가처럼 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한글의 합리성도 함께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까지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는 학습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문맹률을 낮추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예전 일본인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신문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 2,000자 이상의 한자를 익혀야 한다고 말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누구나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신문을 읽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이라 보여져요. 저는 이 말 끝에 한글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단 24개의 글자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발음과 글자가 1:1로 대응되니 오해의 여지도 적습니다. 이런 한글 덕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맹률을 낮춘 국가가 되었고 정보 격차 없이 누구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문자 체계를 함께 비교하며 일본이 여전히 과거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수하는 반면에 한국은 지식의 민주화를 실현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던 제 손녀딸 네르밀리는 어느 날 역사 시간에 각 나라의 근현대사를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졌죠. 이 발표를 위해 저는 네르밀리와 통화를 하며 여러 정보를 줬고 무사히 발표를 마치길 바라고 있었어요. 네르밀리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주제로 정했고 발표를 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정면으로 과감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일본 교과서에는 강제징용이라는 단어 대신 마치 자발적으로 노동을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술 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죠. 네르밀리의 발표에 순식간에 교실은 조용해졌고 듣고 있던 일본인 친구 사토가 매우 불쾌하다는 듯 손을 들고 말했죠. 그건 너무 과장된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야? 일본은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했고 한국 정부도 그걸 받아들였다고 알고 있어. 역사를 왜곡한 사실도 없고 한국이 계속 불쌍한 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이 말에 네르밀리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뉘우치고 하는 진정성이 필요한 거야. 독일을 봐. 그들은 나치의 만행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역사 교육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어. 하지만 일본은 과거사를 축소하기 바쁘고 부정하기까지 하잖아. 왜곡은 소설이 아니라 현재 일본이 실제로 저지르고 있는 팩트야. 그러자 일본인 친구도 지지 않고 말을 했죠. 우리 일본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은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계속할 건데 막말로 지금 우리들이 한 잘못은 아니잖아.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지. 일본이 정말 반성했다면 왜 아직도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걸까? 왜 전범들을 영웅으로 기르는 걸까? 네르밀리의 말끝에 교실 안에 듣고 있던 친구들은 전부 공감하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은 일본인 친구 사토의 입장에 서기도 했죠. 결국 선생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지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르밀리 너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웠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어. 사토, 네 생각도 중요하지.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 그렇게 발표는 끝이 났고 추후 네르밀리는 사토에게 진심을 표현했다고 했죠.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손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역사에 관심도 많고 똑바르게 올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그 당찬 용기가 아주 훌륭하게 보였죠. 나이가 들어서인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역사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연 환경과 농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농산물, 특히 인삼과 고유의 작물들이 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 농촌을 방문하여 이를 조사해 보기로 했죠. 저는 한 대학 연구팀과 함께 경기도와 강원도의 여러 농장을 방문했어요. 연구자들과 농민들을 인터뷰하며 한국의 토양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토양은 화산토가 아니라 척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해서 뿌리 채소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야. 저는 특히 한국 인삼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이유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인삼의 강한 생명력을 기르게 했죠. 또 6년근 인삼을 재배할 때 토양을 쉬게 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기 힘든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다 농부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보였어요. 왜 한국 인삼이 중국이나 미국 인삼보다 약효가 뛰어날까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헨리 선생, 한국 인삼은 땅속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살지 않소.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환경뿐 아니라 이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한국의 농산물이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장모님과 함께 농촌 체험을 가는 것을 즐겨 함께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혹은 연구실에만 박혀 있을 때 얻을 수 없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배추도 뽑고 감자를 캐고 고추를 따는 등 여러 농사일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저는 점점 한국 농촌의 정서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농부들이 직접 차린 시골 밥상이 펼쳐졌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에 갓 따온 배추로 만든 겉절이, 그리고 직접 키운 콩으로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 숟가락 위에 그렇게 반찬을 올려주셨고 많이 먹으라며 정겨움을 함께 주셨어요. 한국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심지어 하루는 마을 잔치가 있던 날이라 장모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낮부터 막걸리를 마시며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정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닐까? 이 사람들의 따뜻함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 저는 한국 농촌의 뛰어난 농산물뿐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이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연구자로서 한국 농업이 가진 과학적 우수성을 알게 되었지만 그 동시에 사람들의 삶과 정서까지도 경험하는 아주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농업을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소중한 유산인 거지. 사실 제가 한국의 농수산물에 관심이 많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긴 했습니다. 아내와 잠시 영국에서 생활했던 때가 있었죠. 어느 날부터 아내가 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가 눈에 보일 정도였고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으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초기에 발견을 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내의 암 투병 당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한국 음식과 인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던 아내였고 장모님의 도움으로 한국식 밥상 중에서도 아내가 평소 즐겨 먹던 장국밥, 삼계탕, 된장국 같은 음식, 그리고 반찬들을 장모님께서 다 영국으로 보내주셨죠. 서양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부족해. 한국 음식은 따뜻한 기운을 채워줘서 몸을 회복시키는데 좋으니 꼭 잘 먹이게. 암 환자일수록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잘 알지? 신기하게도 아내는 정말 먹기 시작했고 저는 장모님께 요리를 배워서 직접 해먹였어요. 삼계탕을 끓일 때면 늘 6년근 인삼과 대추, 마늘을 한 가득 넣어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고 아내는 점점 식욕을 되찾았죠. 실제로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영국 의료진조차 놀랄 정도로 회복을 하고 있었죠. 저희가 한 건 특별히 없고 한국 음식을 꾸준히 먹었을 뿐이었어요. 정말 한국 음식과 인삼의 효과는 아주 놀라웠어요. 아내는 꾸준히 인삼차도 마셨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힘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한국 식문화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치유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도 한국 식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에서 한국 음식과 건강의 관계를 다루며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음식은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치유의 문화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한국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지금까지도 자처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을 향한 제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날 강연장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모였어요. 어르신들부터 젊은 학생들, 연구자들,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가족들까지 말이죠. 제 연구와 이야기 덕분에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헨리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이 가진 단점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한국은 그 어떤 단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력과 에너지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본 한국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 열정적이며 아주 끈질긴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인이 가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긴 세월의 강연을 마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제 영상은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유튜브 등등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경로당에서도 영상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학자가 한국을 극찬하다니,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의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주다니. 제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국기를 손에 들었었고 이 말과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서로 닮은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끝이 났죠.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 남아 남은 생을 살아갈 영국인 신분의 한국인입니다. 한국은 정말 충분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도 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제게는 모두 값지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제 손녀딸 네르밀리가 딱 지금처럼만 올바른 역사 세계관을 가지고 현명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독일 아헨 대학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월급은 60만 원이다. 한국에는 1,000만 명의 노숙자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던 그 실체.
중국 정부에서 5천 명의 교수진들에게 내렸던 특별 지시사항의 실체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인지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온 제나 모레츠라고 합니다. 현재 독일 아헨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저는 세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관심이 컸죠. 그래서 대학 진학 전부터 다양한 국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솔직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중국 친구들이 한국은 가난한 나라야, 거기는 도움이 정말 필요해 라고 말하기도 했고, 저 역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은 너무나 현대적이었고 깨끗했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도시의 모습은 제가 살던 보스턴보다도 더 발달한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공공 인프라였습니다. 공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잘 터졌고 지하철은 너무나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노숙자를 찾아보기도 힘들었죠. 오히려 제가 준비해온 봉사활동 계획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의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평범한 아르바이트로도 월 2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생들의 평균 아르바이트 시급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이건 제가 생각했던 도움이 필요한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회복지 시스템이었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배우고 가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런데 한국 방문 이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친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나라였는데 베이징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부터 노숙자들이 보였고 도시로 들어갈수록 그 수는 더 많아졌어요. 시내 곳곳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양면성이 매우 짙은 나라였죠. 공항과 일부 중국의 중심은 화려합니다. 삐까번쩍한 건물들과 화려한 조명.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 벗어나도 정말 상상치 못할 가난이 널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봤던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심지어 제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들으면서도 항상 이런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헨 대학교에서 직접 겪은 일은 제 한국과 중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사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사회복지학과 3학년 전공 수업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중국에서 오신 교황 교수님의 특별 강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교수님은 아시아의 사회 복지 현황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했고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 교수님의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약 1,000만 명의 노숙자가 거리에서 살고 있죠. 이어서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한국의 대기업 직원들도 월급이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로 노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만났던 한국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도 2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는데 대기업 직원이 60만 원을 번다니 말이 되지 않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대학은 이제 깡통 기관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대학 공원의 비둘기에게 밥을 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방문했던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놀라운 것은 교수님이 한국공항에 입국하면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달려들어 여러분의 금품을 훔쳐갈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제가 경험한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공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현재 미국보다 부유한 나라라며 중국의 노숙자들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중국에서 직접 본 현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이런 거짓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다른 학생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까봐 정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손을 들기도 전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 학생은 조용히 교단으로 걸어갔고 교수님의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학생에게 집중됐어요. 그 학생은 교수님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더니 중국의 실제 거리 상황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의 실시간 거리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중국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 형성된 대규모 텐트촌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노숙자들, 그리고 판자촌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학생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국 길거리의 실시간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현재 400개가 넘는 노숙자 도시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 학생은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국 통계청의 공식 자료를 보시면 현재 등록된 노숙자 수만 1200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노숙자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400만 건을 초과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지만 그 학생은 멈추지 않았죠.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임금 비교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월급이 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한국의 최저시급은 중국의 평균 월급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 자료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반면 중국의 대기업 신입 직원 평균 월급은 그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학생이 보여준 다음 자료였어요.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 형성된 빈민가와 텐트촌의 위성 사진이었죠. 베이징 외곽만 해도 이렇게 20개가 넘는 대규모 노숙자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생들은 화면에 나오는 실제 증거들을 보면서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학생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거리 영상을 틀었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이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숙자들이 가득한 한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갑자기 한 중국 유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부 조작된 영상이에요. 우리나라 중국은 절대로 저렇지 않아요. 저는 직접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는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월급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금액인지 아세요? 이것만으로도 중국에서는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요. 순간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그 학생은 자신이 왜 비웃음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앞서 보여준 자료에서 한국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방금 전에 봤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국 유학생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자동으로 최상위 계층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보며 여기 봐요. 한국은 OECD 국가잖아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래요. 라며 사실 확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유학생은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받는 월급 1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그때 또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여기 최신 통계 자료가 있어요.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이래요.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건데 중국의 10만 원이 더 크다고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중국 유학생들 몇몇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교수님은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하셨지만 이미 아무도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한 학생이 인터넷에서 찾은 충격적인 기사를 공유했어요. 중국 정부가 2024년에 5,000명이 넘는 교수들에게 한국 비하 강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죠. 강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국 유학생들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중국의 빈곤 인증 챌린지 영상을 틀기 시작했는데 빈곤 인증 챌린지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월급 명세서를 들고 찍은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직원들이었는데 월급이 20만 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이런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이 정도면 잘 벌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 한 직장인은 월급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보겠다며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베이징 금융가 근처의 거리를 찍은 영상이었는데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이 있는 회사원들이었대요. 한 젊은 직장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월급으로는 집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 공원에서 자고 회사 화장실에서 씻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 10명 중 3명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상하이의 한 대기업 빌딩 뒤편에는 낡고 낡은 빈민가 집들 뿐이었고 그곳에서 직장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출근할 때는 정장을 입고 퇴근 후에는 낡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대도시들 외곽에 형성된 청년 빈민촌이었어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컨테이너나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들 대부분은 직장이 있지만 낮은 임금 때문에 정상적인 주거지를 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반면에 같이 재생된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한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주거단지, 활기찬 상가들. 이 영상들을 본 중국 유학생들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특히 아까 10만 원 월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학생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개를 숙였죠.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계속해서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아무도 교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강의실은 그야말로 시장통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할 테죠. 이 사단이 났다면요. 처음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의 한국 여행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 노숙자들이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무사히 여행을 했겠어요. 이어서 그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강남역, 명동, 홍대 등 서울의 번화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밤늦게까지 밝게 빛나는 거리와 쇼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초반부터 교수님의 말도 안 되는 발언들에 기가 막혀 했던 학생들이 반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한국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6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냈어요. 기숙사비랑 생활비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했죠. 심지어 주말에는 여행도 다닐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칭찬했어요.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심지어 지하철역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했죠. 노숙자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갑자기 교수님이 책상을 탁 하고 치시더니 강의실을 떠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출구로 향하던 교수님의 발걸음을 한 학생의 목소리가 멈춰 세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학과 수업 중이에요. 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학생의 말에 교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곧바로 이건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소리치셨죠.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눈치챈 모양이었죠. 교수님 혹시 정부에서 지침한 특별 지시사항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발언했던 건가요? 대체 왜 한국을 이렇게까지 폄하하려고 하는 거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짓 정보들을 저희 학생들에게 전파하셨던 건가요? 학교 측에서도 알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조용히 강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어요. 여긴 대학교이고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모여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
그런데 학생들이 일어나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다가가더니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야? 한국이 뭐가 어쩌고 어쨌다고? 니들도 알고 있었지? 교수님이 일부러 거짓 정보 말했던 거. 강의실은 교수님이 없는 가운데 시끄러운 고성들이 오가며 난리통이 되었습니다. 뭐 교수님이 틀린 말 한 건 없잖아? 그리고 니들이 무슨 한국인이야? 왜 한국 편을 들고 난리인데? 뭐가 불만인데 대체? 중국인 학생들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 편을 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지식을 주입시키려던 방식에 화가 났던 것이죠. 한국을 편든다며 반박하고 있는 저 모습은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을 빠져나갔던 중국 교수님이 문을 열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셨던 거죠. 그리고는 강당 가운데 철퍼덕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사실 교수인 나도 잘못된 사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어요. 난장판이던 강의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학생들도 자신의 자리에 가서 착석해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중국인 유학생들은 뭔지 모를 슬픈 표정을 짓고 서로들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부 교수들은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강의를 할 때 무조건 중국을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로 선전하고 중국과 대적하려는 한국을 깎아내리라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지시를 받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 교수직 자리는 위태로웠을 테니 제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강의장은 침묵했고 교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 교수였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 게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1년이 넘도록 급여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중국에서 타국에 넘어가 강의를 하면 받지 못한 급여와 추가 수당까지 챙겨준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셨듯 중국에서 교수로 수년째 일하고 있지만 제 급여는 학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월급 200만 원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사실 중국의 많은 교수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캠퍼스 한 구석에서 생활하거나 연구실에서 몰래 숙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유명 교수들이 아닌 이상 중국에서 평범한 교수들은 생계가 어려워요. 중국 대학에서 보너스로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건 돈이 아닌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드리려 했던 거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교수로서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중국 유학생분들, 저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분명 우리 중국은 세계가 쉽게 보지 못하는 국가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 갇혀 잘못된 지식들을 주입받고 중화사상에 빠져 미래를 책임질 중국 학생들이 진실을 왜곡하며 세상과 등지려 한다면 우리 중국은 그 어떤 나라에게 명함도 내밀지 못할 형편없는 국가가 될 겁니다. 이날 이후로 적어도 저희 학교에서만큼은 한국을 의도적으로 비난하려던 중국 교수님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중국 교수 초빙에 대해서 검열하고 검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죠. 혹시 만리방화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만리방화벽이 뭐냐면 중국의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을 뜻합니다. 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을 합성한 단어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트래픽들을 정부에서 차단하고 사회 안정을 이루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만리방화벽의 감시, 검열의 강도를 더 조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하튼 이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학생들 사이에서 높아지더군요. 저는 이미 한국을 다녀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줬는데요. 어느 날 독일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번 연휴 기간에 한국을 다 같이 한번 가면 어떻겠냐는 말이었죠. 뭐 저야 한국을 또 간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왜냐면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미국인이었던 저와 같은 국적의 미국인 유학생 1명, 독일인 친구 3명, 이렇게 총 5명의 친구들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을 갔다 왔던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말로만 한국에 대해서 들었지 한국을 태어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다녀온 경험자로서 제대로 한국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가서 갈 만한 곳들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당일 친구들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모두 표정이 긴장되어 있더군요. 드디어 오늘 한국에 가는구나. 근데 너무 떨려. 한국이 TV에서 보면 분명 멋진 곳 같기는 한데 다 진짜겠지? 왜?
걱정되니? TV에서 보던 한국 그대로야. 오히려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TV 속 한국보다 더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거야. 하도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놔서 걱정이 된 모양이었어요. 뭐 그럴 만도 했겠죠. 교수님마저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못 사는 국가로 표현했으니 한국을 가본 적 없던 친구들 입장에선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많은 그 친구들에게 일단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진 한번 봐봐. 그 사진은 최근 발표된 내용이었는데 2025년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 순위를 발표한 내용이었죠.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서비스, 편안함, 혁신 분야 등에서 최상위 항공사들을 선정하고 그 최상위 항공사들 중에서도 최우수 항공사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1위 자리에 바로 한국의 대한항공이 올라와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1위에 대한항공, 2위에 카타르, 뉴질랜드 3위, 캐세이 퍼시픽 4위, 싱가포르가 5위로 선정되었고 같은 아시아 국가로 일본은 7위에 랭크되었죠. 중국은 25위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사진을 보고 와, 한국이 1위네. 진짜 기대된다. 우리 독일은 여기 끼지도 못했네. 이거 봐봐. 프랑스가 21위야. 영국도 13위고 한국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렇게 저희들은 설레임을 가득 안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기내는 조용했고 한국인 승무원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손님에게 대하는 친절은 말도 못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들였을 때 친구들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동시에 와, 이거 공항이 엄청 큰데? 이 말을 연신 내뱉었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한국의 공항 수준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한국을 한번 다녀왔었지만 또 봐도 놀라울 따름이었거든요. 저희는 공항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서울로 가는 공항 철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한국의 철도 인프라에 기가 막혀 했죠. 미국, 독일 모두 철도가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깨끗하거나 첨단화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낙서도 가득하고 오직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의 공항 철도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얼마나 두꺼운지 감도 안 오는 유리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스크린 도어, 그리고 철도 안에 쾌적함과 디스플레이. 철도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부드러운 철도의 움직임. 태어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친구들이 분명 놀라워했을 만한 일이었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이지? 와, 한국 진짜 미쳤는데? 이렇게 발전된 국가라고?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공항처럼 거대한 역사 수준에 놀라워했고 지하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건물에 꽉 찬 디스플레이 영상들이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의 한국인들이 바삐 어딘가로 움직이는 모습은 역동적이라는 말과 함께 너무나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은 아니 한국이 이 정도인데 그동안 중국 교수님이나 중국 친구들은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야? 노숙자는 안 보이는데? 저는 그만 놀라고 일단 숙소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식사부터 하러 가자며 친구들을 재촉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서울에 있는 한 호텔이었는데 일부러 거실 하나에 방이 3개가 달려있는 호텔을 예약하여 잡았죠. 호텔에 들어서서도 친구들의 놀람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때는 좀 놀라긴 했는데 바로 호텔 바닥에 깔려있는 따뜻한 난방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을 찾았을 때 한국의 겨울은 엄청나게 매서웠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우리들의 몸을 순식간에 감싸 안았고 커튼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침대에 벌러덩 누웠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의 온돌의 K-오파에 당했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 나른한 상태로 잠에 들어버렸죠. 저희가 눈을 떴을 때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분명 해가 떠있던 시간이었는데 3, 4시간을 잠들게 된 거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좌절했습니다. 밤 10시라면 독일이나 미국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간은 무법지대의 시간이라 밖을 나가 뭔가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 호텔 창문으로 오라고 친구들을 불렀고 한국의 야경을 보여줬죠. 얘들아, 왜들 그래? 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당장 옷 입어 밖으로 나가자. 내가 지금부터 한국의 진짜를 보여줄게. 창문 밖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가게와 상점들은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운영되고 있었고 그 건물들 사이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밤 문화를 즐기며 좋은 기운들을 풍기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호텔 문을 나서 한국의 거리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에 열광했고 저희들은 한국에서 정말 잊지 못할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더 길게 이야기를 적고 싶은데
뒷이야기는 조만간 또 써서 이곳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는 한국을 알고는 있지만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을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고 인구도 많은 국가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 커다란 나라가 왜 교수들을 상대로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라는 지침을 내렸는지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진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들로 한국을 오해하는 다른 유럽국이나 유학생들이 많아질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솔직하게 모두 털어놔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왜 이렇게까지들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 대기업 연봉이 60만 원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꾸미는 건지 참 황당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당신만의